감각 기능은 우리 몸의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감각 기능에 의해서 반응 또는 적응, 그게 아니면 반사에 의해서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응이라고 하면 신체 내 혹은 외부의 환경 변화를 인지하여서 적절한 반응, 적응을 유도해서 우리가 무사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수행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환경 온도가 이렇게 변화해서 우리가 땀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몸에 열을 낸다든지 하는 반응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감지를 해서 화약성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해서 감각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사히 항상성 유지를 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사의 경우에는 어떤 유해한 자극, 그리고 손상에 대해서 척수 회피 반사를 리플렉스죠. 반사를 유발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생명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날카로운 핀 같은 걸 이렇게 밟게 됐을 때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돼서 무의식 중에 회피 반사가 유발이 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치는 걸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무사히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계는 크게 체성감각, 그리고 특수감각, 그리고 내장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성감각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가해지는 촉각, 진동, 온도감각, 통증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체성감각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체성감각에는 고유감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 포함이 되는데, 고유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근육의 길이, 장력, 관절의 각도 이런 것들을 항상 끊임없이 감지를 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고유 감각입니다. 그리고 특수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들을 특수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내장 감각, 말 그대로 내장 기관에서 어떤 감지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혈압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위장관 소화에 어떤 그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거가 여기 내장 감각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감각신경계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제 말초에 있는 감각 수용기가 있습니다. 감각 수용기가 촉각, 온도 감각 등등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게 되고요. 이때 수집된 정보들은 감각신경, 여기는 들신경이라고 되어 있죠. 감각신경을 통해서 말초에서 척수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이런 감각 정보가 전달이 되면 또다시 감각신경세포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대뇌 피질 또는 대뇌 거질까지 이런 말초에서 시작된 감각 정보들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말초 감각신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피부와 같은 말초 부위에 감수 영역이 이렇게 감지하는 곳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 척수로 가면 이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중추 쪽 말단이 있어서 가지를 쭉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초 감각신경의 신경 세포체는 말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를 DRG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부위가 있고 여기에서 말초 감각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엑손이 말초에서부터 중추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초 자극에 대한 감각 수용기를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초 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엑손이 뻗어 있으면 앞선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부위에 말초 부위에 있는 그 감각 수용기들이 여러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감각 수용기들이 종류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촉각이나 혈압의 변화, 근육 장력의 변화 등을 감지하는 기계 수용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너무 춥다, 덥다, 따뜻하다, 이런 걸 감지하는 온도 수용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빛이 있다,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밝다, 아니면 어둡다를 감지하는 광 수용기가 말초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산 혹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화학 수용기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 자극을 또 이제 받아들이는 통증 수용기 또는 통각 수용기, 영어로 노시셉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말초 요 부위에 존재를 해서 여러 가지 말초에서의 변화, 자극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제 촉각,
통증, 온도 감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경로가 척수에서는 조금씩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가락을 예를 들었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도 촉각인 거네. 촉각, 메카노 센서리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통증 또는 온도 감각이 전달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초에서는 전달되는 길은 같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살루트 갱글리온이 줄여서 DRG라고 부르죠. 그래서 DRG 세포, 신경세포체, 말초 감각 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여기에 존재를 하면 이제 촉각 정보는 들어와서 바로 이쪽으로 해서 척수로 들어와서 대뇌로 전달이 되게 되고, 통증이나 온도 감각들은 들어온 다음에 시납스를 한번 이루고요. 그 다음 반대로 틀어서 대뇌로 올라가는 길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몸 감각 수용기, 말초에 있는 몸 감각의 수용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피부의 어느 부위에 깊이 혹은 얕게 존재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루피니 소체, 머켈 디스크, 마이스너 소체, 자유신경 종말, 그 다음에 파치니 소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피와 표피, 에피더미스와 더미스에 각각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거 대부분 기계적 수용기죠. 그다음 온도를 이제 감지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통증, 자유신경 종말 같은 이런 애들은 통증도 혹은 간지러운 거, 온도 감각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피부니까 이제 없지만 망막, 우리 눈 같은 데 있는 광 수용기가 이제 빛을 감지하게 되겠고, 그 다음 여러 부위에, 우리 몸 여러 부위에 화학 수용기가 존재를 해서 맛, 냄새, 그 다음에 혈액 내 어떤 가스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용기 전이, 이제 활동 전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기 전이, 활동 전이 모두 다 포텐셜, 다시 말해서 찌릿찌릿한 전기적인 흥분성을 말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말초의 감각신경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요 부위가 이제 말초의 감각을 수용하는 부위가 되겠고요. 요 부위가 척수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의 요 부위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흥분성을 수용기에서 발생된다 하여 수용기 전이라 부르고, 그 이후에 발생된 수용기 전이가 충분히 강력해서 문턱 값을 넘었을 경우에는 활동 전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활동 전이는 축삭을 따라서 척수 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화면 이제 요 아래에 보시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약한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조금 더 센 자극이 있을 수 있고, 다음 센 자극이면서 지속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용기 전이,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되는 곳, 그 다음에 발생된 활동 전이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자극이 먼저 이렇게 작았을 경우에는 수용기 전이의 높이도 되게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문턱값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처럼 활동 전이가 하나, 둘, 셋, 넷, 한 4번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이 정도의 활동 전이 크기에는 분비되는 척수 내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정도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극의 강도가 조금 더 올라갔죠. 자극의 강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용기 전이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올라간 만큼, 수용기 전이가 올라간 만큼 문턱값을 넘는 수용기 전이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되는 활동 전이도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도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의 강도가 강하면서 오래 지속됐을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용기 전이의 높이도 높아졌으면서 길이도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와 비례해서 마찬가지로 활동 전이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례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도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약할 때부터 강할 때까지 이런 순서대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많아지면서, 따라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자극의 강도도 점점 세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점 식별과 측방 억제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A라는 게 있고요. 또 B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A라는 곳을 한번 보면 A는 이제 입술 혹은 손, 얼굴 이런 것처럼 좀 민감한 부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술과 같은 얼굴과 같은 이런 민감한 부위에는 감각신경세포가 아주 촘촘하게 분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 영역, 즉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극은 두 점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죠.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좀 짧아도 작아도 민감한 부위에서는 그 두 점을 두 점으로 식별한다, 인식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촘촘하게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감수 영역이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반대로 이제 등과 같은 발바닥 이런 좀 둔감한 부위에는 분지되어 있는 신경세포 숫자가 작습니다. 민감한 부위에 비해서요. 따라서 한 개의 신경세포가 넓은 면적의 감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예를 든 것처럼 여기서 자극을 두 점을 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점의 자극이 한 개의 감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분지되어 있는 감각신경세포가 촘촘하지 못하고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 숫자도 적기 때문에 이거를 두 점으로 느끼지 못하고 한 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식별이 잘 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두 군데를 나눠서 두 점 식별이 얼마나 그 촉각 자극에 대해서 민감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분지되고 있는 감각신경세포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감수 영역이 촘촘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로 민감하냐 혹은 둔감하냐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민감한 부위와 그렇지 못한 부위는 이 측방 억제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서 더욱 민감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구별이 됩니다. 요 측방 억제 기정, 라테랄 이니비션,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정보를 전달하면서 라테랄, 옆에서 이니비션, 억제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극이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극이 들어간 경우에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흥분성 전달입니다. 촉각 자극이 들어왔네, 촉각 자극이 들어왔네 하는 걸 감지를 하게 되는데 요 그림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요 부위죠. 요 부위에 지금 촉각 자극이 들어왔고 요 부위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 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짧은 그 신경세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얘네들은 이제 이거를 억제성 신호를 전달해 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흥분성 신호가 전달이 되면서 요 신호를 받은 요 보라색 애들이 옆에 있는 쪽으로 억제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간 억제 신호들은 옆에 있는 애들은 억제를 해주고 올라가는 신호는 흥분성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극이 들어왔던 부위는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 양옆의 부위는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극이 들어간 부위의 그 자극 전달이 좀 더 명확해져서 그걸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C하고 요 B하고가 하는 설명이 그건데요. 이제 측방 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측방 억제가 들어가기 전이죠. 자극이 들어갔을 때는 요만큼 화살표만큼 차이가 감각 그 전달이 차이가 나는데 측방 억제를 거치고 났더니 요게 그만큼 더 커지더라. 왜? 여기서 측방에 억제해주는 기전이 살아났기 때문에 요만큼이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는 좀 더 올라가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촉각 자극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 식별이 가능한 거는 자, 다시 말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는 분지되어 있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많으면 많기 때문에 감수 영역이 좀 더 촘촘할 것이고, 그 신경세포 숫자가 작으면 작은 만큼 감수 영역이 촘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민감하냐, 둔감하냐가 구별이 되고, 여기에 더하기 측방 억제 메커니즘이 있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더라, 감지할 수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감각의 적응과 소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와 B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림 A에서는 느린 적응, 그리고 그림 B에서는 빠른 적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A의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게 수용기 전이,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게 이제 자극이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왔는데 처음에 반응을 하지요. 네, 자극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꽤 긴데 이때까지 적응이 되지 않고 쭉 천천히 내려오다가 이제 자극이 사라졌을 때 이제 수용기 전이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느리게 적응하는 경우고
느리게 적응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의 생명 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나 호흡 같은 게 그런데요. 혈압이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 만약에 혈압을 감지하고 있는 감각신경이 적응을 해서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면 혈압이 갑자기 변했을 때 아주 빨리 대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 혈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호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잠을 잘 때 호흡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감각신경들이 우리가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를 계속 감지를 하고 있어야지, 다시 말해서 적응하지 않고 계속 감지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호흡을 계속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느리게 적응하는 경우고요. 그다음 반대로 빠르게 적응하는 거의 경우에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있다가 자극이 사라질 때 반응을 하는데 이 사이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응을 매우 빨리 하기 때문에 그 감각신경세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게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생명 유지에 혹은 아주 필수적인 정보는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뭐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는 자극이 적응을 하지 않고 계속 느낌이 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남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는 옷을 입고 있는 거는 옷이 뭐 크게 작거나 뭐 이게 불편하지만 않다면 옷에서 오는 그 의복의 자극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남과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각신경의 분류입니다. 요 그림은 앞서서 한번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요 부위가 이제 말초의 감각 수용기가 있는 부위가 되고, 이제 척수 안으로 요 정보가 전달이 돼서 대뇌로 전달이 될 텐데, 요때 요 길, 요 통로, 요 길을 우리가 신경 섬유 또는 엑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 부위를 몇 가지로 분류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정리되어 있는 표고요. 요 그림은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엑손을 분류할 때는 두께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두께. 얼마나 두껍냐. 그래서 A 파이버가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에 B 파이버는 이제 사람에선 잘 관찰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 C 파이버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C 파이버는 심지어 미엘린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서 신경 전도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A 안에서도 A 알파, A 베타, A 감마, A 델타가 있어서 A 알파가 제일 두껍고 미엘린 두께도 제일 두껍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도 속도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초당 한 80에서 120m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신경의 분류에는 A 알파의 경우에는 그룹 1, A 베타의 경우는 그룹 2, A 델타의 경우에는 그룹 3, C 파이버의 경우에는 그룹 4 파이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은 보시는 바와 같고 전송 속도도 이렇고 각각 전달되는 정보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하는 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 정보가 말초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척수까지 전달이 되고 척수에서는 다시 대뇌까지 전달되는 말초, 척수, 대뇌 이렇게 경로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대뇌로 올라가는 길이 서로 좀씩 다르다 하는 건데요. 통증과 온도의 경우에는 앞, 가쪽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촉각, 압력 이런 것들은 등 쪽 기둥 경로를 통해서 대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앞, 가쪽 경로라고 하는 것은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척수는 우리 등에 척추뼈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요쪽이 앞쪽, 다시 말해서 배 쪽이 됩니다. 우리 배가 있고요. 요쪽 방향이 우리 등 쪽이 됩니다. 등. 그래서 앞, 가쪽 경로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앞쪽에 있거나 혹은 가쪽, 측면이죠. 앞쪽 또는 가쪽에 있는 경로다. 그래서 앞, 가쪽 경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까지 정보가 올라가게 되면 시상에서 다시 한번 시납스를 이루어서 몸 감각 영역까지 정보를 보내주고 이제 고등적인 뭐 통증과 온도 감각에 대한 고등적인 기능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 쪽 기둥 경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척수가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배 쪽, 여기가 등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 쪽에 있는 기둥 경로다. 그래서 등 쪽 기둥, 도살 컬럼 패스웨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촉각이나 압각 같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등 쪽 기둥에게서 한번 시납스를 이루고 다시 시상에서 시납스를 이뤄서 대뇌 피질,
대뇌 겉질까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증과 온도와 같은 정보는 척수 안에서 반대로 꺾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커세이션이라고 하죠. 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교차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반면에 촉각이나 압력 감각 같은 등 쪽 기능 경로는 척수에서는 반대쪽으로 가지 않고 들어온 쪽으로 그대로 왔다가 시상으로 올라가는 경로에서 반대쪽으로 틀어져서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에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초에서 시작돼서 척수, 시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겉질입니다. 대뇌 겉질, 대뇌 피질이죠. 여기 오는 이곳을 센서리 콜텍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대뇌 겉질, 감각 피질을 여기를 단면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라서 한번 펼쳐놔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런 그림들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냐면 마치 좀 괴상하게 사람의 발, 무릎, 등, 손, 입술 이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각각 그 장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의 길이는 뭐냐면 그만큼 요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위의 신경세포가 요만큼 많다 혹은 요만큼 적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넓다고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그만큼 이곳의 기능을 담당하는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고 신경세포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곧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뭐 어깨, 숄더가 있고요. 트렁크, 등이 있고 넥, 목 쪽이 있죠. 트렁크는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넓은 부위를 차지하는데 이곳의 감각신경 담당하는 대뇌 겉질의 감각신경은 바로 요만큼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입술과 같은 곳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인데 입술은 등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보면 굉장히 길죠. 다시 말해서 입술 부위의 감각신경 담당하는 대뇌 겉질 감각신경 세포가 훨씬 더 많고 그만큼 훨씬 더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만들어낸 그림이 바로 호문클러스입니다. 호문클러스는 난장이라는 뜻입니다. 난장이. 작은 사람, 스몰맨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감각신경에 대한 호문클러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각신경도 있지만 운동신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은 센서리 호문클러스, 그 다음에 운동신경과 관련된 감각 지도, 운동신경 세포의 지도는 모터 호문클러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림인데 전체 사람 크기에 비해서 이 호문클러스 모형을 보면 크기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강조가 되어 있고 입술과 혀, 눈 이런 부위가 실제 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체 사이즈와는 달리 이런 부위들이 민감한 부위다 하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증입니다. 통증. 우리 모두 다 싫어하는 거죠. 예. 근데 통증이란 거는 이제 pain이란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포에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포에나 형벌에서 의뢰된 단어가 통증, pain입니다. 근데 현재 이 통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국제통증연구학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쾌한, 유쾌하지 않은 감각적인 감각신경세포를 통한 또는 감정적인 emotional experience, 경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티슈 데미지를 유발하는 혹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극에 대한 이런 경험, 감각적인 혹은 감정적인 경험을 통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도 아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독성 물질에 노출이 돼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손상이 되면 이제 염증 같은 게 발생이 돼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피부라고 본다면 피부에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뭐에 찔린다든지, 뭐에 아니면 세게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아주 뜨거운 거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직이 손상이 되면 이 조직 안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매우 유명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그런 게 브라이드키닌, 세로토닌, 프로스타글란딘, 포타슘 이런 물질들이 요 손상된
요 피부 부위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런 애들은 다 하나같이 말초에 있는 통각 수용기, 통증 수용기, 영어로 노시셉터라고 부르는데 이 노시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촉수내로 전달돼서 통증을 전달하게 되는 거고, 요게 더 심해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염증성 통증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말초에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substance P라는 물질을 분비하기 위해서, substance P는 마스트셀, 비만 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하고, 요 히스타민은 다시 말초의 노시셉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는 다른 곳에 또 substance P를 분비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엑슈데이트, 삼출물을 유발해서 이제 염증을 또 유발하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성 통증 또는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통증이 발생이 될 수 있다 하는 요약 그림이 되겠습니다.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진통제에 의해서 잘 제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생하는 경우는 크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진통제로 잘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만성 통증의 주요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먼저 자발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통이라고 하는 것은 스판테니어스 페인, 말 그대로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자극 없이 스스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엄청나게 괴롭겠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어떤 부위를 조심한다고 해도 통증이, 참기 어려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고, 그게 만성화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발통입니다. 이보크드 페인이라고 해서 앞서서 봤던 그림처럼 노시셉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극, 물리적인 자극, 열 자극, 화학적 자극,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통증인데, 이 유발통도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통각과민입니다. 통각과민은 하이퍼 알제지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에도 통증을 유발시킬 정도의 강한 자극입니다. 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 심해진 거. 이게 평상시 때 어디에 부딪혔을 때 아파요. 아픈데 그게 더 아파진 상태입니다. 그걸 통각과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질통, 알로디니아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질적인 성격의 통증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건강할 때 평상시에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약한 자극에 대해서도 통증이 생기는 것을 이질통이라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성격이었다가 어느 순간 통증을 유발하는 성격으로 질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질적인 통증, 그래서 알로디니아, 이질통이라고 부르고, 흔한 예로 우리가 손이나 얼굴 같은 데 화상을 입었을 때 평상시에는 살살 이렇게 문질렀을 때 전혀 아프지 않고 그냥 촉각 자극만 느꼈겠지만, 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살살 만졌을 때도 무지하게 아플 겁니다. 그런 거를 이질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연관통입니다. 영어로는 referred pain이라고 부르는데, 이 referred란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는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논문이나 어떤 책을 찾아보면 참고 문헌이 있죠. 그걸 reference라고 부르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reference란 거는 참고해 볼 수 있는 문헌이잖아요. 여기서 referred pain이라고 하는 연관통은 신경이 서로 참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초에서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척수의 한 곳에 같이 모여 들어가는 컨벌전스 된다 하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어느 한 부위에서 왔는데 우리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통각 자극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여기서 온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근경색 환자가 심장에 통증이 와요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겨드랑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곳이 너무 아파요, 피부 부위가 너무 아파요 라고 착각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곳에서 유래한 신경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위에서 와서 통증을 유발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연관통 또는 referred pai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내인성의 통증 조절 기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게 되면 진통제나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거를 이렇게 사 먹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배가 너무 불러도 스트레스고요. 배가 너무 고파도 스트레스고,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스트레스고,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고, 추워도 스트레스고, 더워도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통증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겼을 때 혹은 뭐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진통 기전이 통증 조절 기전이 발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도관주의 회색질 여기죠.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망상체 또는 솔기핵, 망상체 솔기핵 이런 데를 거쳐서 척수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척수 안에 들어오면 척수 안에서는 아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이런 물질들을 분비해서 이제 통증이 전달되는 걸 억제해 주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인성의 통증 조절 기전을 잘 조절해 주면 통증 제어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관문 조절 가설입니다. 관문이 이제 게이트가 되고요. 조절이 컨트롤이 되고 가설이 이제 시어리가 되죠. 그래서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부르는데 이 가설 이론이 발표가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60년대에 발표가 됐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말초에서 통증 자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척수가 말초에서 들어오는 감각신경이 거쳐가는 첫 번째 중추신경계의 관문이다, 게이트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 때 이 게이트는 오픈되어 있지만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되면 게이트가 클로우즈, 닫혀 있어서 통증이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관문 조절 가설입니다.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죠. 그래서 밑에 여기 있는 요 모식도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라지 파이버가 있고 스몰 파이버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서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A 알파 파이버, A 베타 파이버, A 델타 파이버, C 파이버가 있었죠. 그 중에서 라지 파이버, A 베타 파이버 이런 애들은 주로 촉각 자극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애들이죠. 속도가. 왜냐하면 그만큼 두껍고 엑선도 두껍고 미엘린도 잘 돼 있어서 그 도약전도 잘 되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다음 스몰 파이버의 경우에는 A 델타나 혹은 C 파이버입니다. 이런 애들은 주로 통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지금 요 척수 안이라는 겁니다. 여기 시납스 리는 거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관문을 때에 따라서는 오픈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클로즈 닫거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통증이 시작이 됐다. 아야, 어디에 세게 부딪혔거나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요렇게 전달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여기에는 플러스가 있어서 여기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여기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아야 이러고 하는 아픈 통증 자극을 브레인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 이런 인터뉴론이 있는데요. 이 인터뉴론이 여기는 억제가 됐죠. 그러니까 억제가 왔으니까 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통증 자극만 브레인으로 전달이 된다. 이때는. 그래서 아픈 자극이 전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픈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이나 뭐 무릎 이런 거를 지나가다가 모르고 책상 같은 데 세게 부딪혔어요. 쾅 부딪혔어. 그때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아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그 부위를 호호호 불거나 싹싹싹 쓰다듬게 됩니다. 호호호 불거나 싹싹 쓰다듬는 게 뭐죠? 바로 터치죠. 촉각 자극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했을 때 요 게이트가 닫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전달이 되는데 둘 다 이거는 플러스네요.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여기 때는 여기를 더 신호를 보내는 쪽으로 보내고 있지만 사실 얘를 보면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흥분성 신호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됩니다. 그죠? 전달이 되면 얘는 따라가서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잘 보면 요 시납스를 건너기 앞에 요 부위에서 마이너스 억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로 전달되는 것도 차단이 될 것이고 여기로 전달되는 것도 차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통증 자극이 전달되는 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지 파이버는 두껍기 때문에 도약 전도가 잘 돼서 전도 속도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스몰 파이버는 A 델타나 C 파이버와 같은 애들은 얇고 미엘린이 별로 없어서 도약 전도가 잘 돼서 느립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면 뭐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이라는 같은 시간대에는 여기가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훨씬 더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억제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억제하는 이게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이때는 게이트가 클로즈가 되는 거죠. 게이트가
클로즈가 돼서 이제 통증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진통 기전이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온도 감각입니다. 온도 감각은 너무 추워도 이제 아프고요. 너무 뜨거워도 아프죠. 근데 적당할 때는 시원하거나 차가운 거, 아니면 또 적당할 때는 따뜻한 거, 뭐 그 사이에 있으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각각 이제 일하는 뜨거울 때 일하는, 혹은 너무 차가울 때 일하는, 따뜻할 때 일하는, 혹은 시원할 때 일하는 그 감각 수용기가 따로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TRP라고 부르는데요. 트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트립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립 A1, 트립 M8, 트립 V3, 트립 V4, 트립 V1, 트립 V2 이런 애들이 있어서 뜨거워서 아플 때 관련되는 애들, 차가워서 아플 때 관련되는 애들, 그다음 시원할 때, 따뜻할 때 일하는 애들이 서로 반응하는 감각 수용기가 서로 조금씩 다르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